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7차 시 4.19 혁명이 일어나다. 1학년 학습지로는 26차 시에 해당하는 4.19 혁명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전차 시 진단평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이 직선제 개헌안의 별명이 발췌 개헌이라고 했어요.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한 것, 발췌 개헌이죠. 자, 이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미국의 원조 물자는 소비재 산업의 원료에 집중되어 제분, 제당, 면방직공업 등 세 가지 하얀색 원료를 활용하는 공업, 삼백산업이 발달한다라고 했었죠. 삼백산업, 세 가지 하얀색 원료를 사용하는 공업. 자, 학습 목표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자, 오늘 배울 내용은 4.19 혁명입니다. 자, 4.19 혁명의 배경부터 볼 텐데요. 4.19 혁명의 배경, 그리고 전개, 그 다음에 결과까지 이렇게 한 사건을 좀 촘촘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예 여기다가 연도를 그냥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19는요, 1960년 4월 19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960년 4월 19일. 자,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요,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와 경기 침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승만 정부 자체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권 자체에 대한 그 반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요. 또 경기 침체. 미국이 50년대 후반부터 무상 원조가 감소하고 또 유상 원조로 전환이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랜 독재와 부정부패, 그리고 경제까지 안 좋아지니 국민의 불만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960년 3월 15일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3.15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 사건이 바로 4.19와 한 달여간의 시간차가 있죠. 4.19의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960년에 그 대통령 선거 상황을 보면요. 일단 이승만이 대통령에 또다시 당선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음,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뭐 일을 했으니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었고요. 자, 그래서 대통령이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부통령 후보인 이기붕이라고 하는 이승만의 파트너, 이 사람이 부통령에 당선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 이기붕이라는 사람은 어, 이승만이 만약에 워낙 나이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령이기 때문에 80대인 이승만이 죽었을 경우에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게 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입장에서는 이 부통령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에 자신의 신복인 이기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당선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름이 좀 특이하죠? 기붕. 자, 그래서 자유당, 이승만 정권의 집권당이죠. 이 자유당과 이승만 정부. 이 둘은 한 몸입니다. 한 몸. 같은 몸이에요. 자, 이들이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을 했는데요. 이 부정선거의 내용을 위에서 보시겠습니다. 자, 부정선거는요, 일단 40%는 사전에 투표를 합니다. 자, 그리고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거나 투표 계산을 조작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정을 저질렀는데요.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257페이지 자료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257페이지 일단 아래에 있는 자료부터 볼게요. 자, 자유당의 부정선거 지령이에요. 집권당인 자유당이 이런 방식으로 부정선거를 해라라고 지시를 내린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금전으로, 즉 돈이나 뭐 선물 같은 걸로 유권자를 매수해가지고 기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기권표
등을 모아가지고 그 지역 유권자의 한 40% 정도 표를 투표 시작 전 자유당 후보 이승만과 이기붕에게 기표해서 투표함에 넣도록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실제 돈도 보이고요. 옷 같은 것도 보이고, 그리고 고무신이 보이는데요. 특히 고무신은 당시에 꼭 그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거였고요. 실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이었고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이 고무신을 돌려가지고 이 고무신을 받은 사람은 이걸 제공한 당의 후보를 찍는 그런 부정선거가 흔했었죠. 그래서 뭐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민주화가 됐고 또 여러 가지 그 청년 문화가 확산이 됐지만 선생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90년대 그때만 해도 선거철이 되면은 이렇게 돈 봉투를 돌린다거나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뭐 식사를 제공하거나 그러면서 어느 후보 찍어라 라고 얘기하는 일이 실제로 주변에서 일어났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볼게요. 3인조, 5인조 공개투표. 자, 이 사진을 보시면 투표를 하러 가는 행렬인데요. 여기 보시면 되게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가죠. 자, 이게 바로 3인조, 5인조 투표입니다. 자, 3인조, 5인조로 편성해가지고 기표를 한 다음에 투표용지를 자유당, 집권당인 자유당 즉 선거위원회에게 제시하고 투표함에 넣는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로 쉽게 말해서 감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유당 후보를 찍었나 안 찍었나. 이런 가운데 다른 정당 후보를 찍는 건 어려웠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분은 이제 갓난 아기를 이렇게 업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그죠? 아기는 아무튼 얘나 지금이나 아기들은 다 이렇게 좀 비슷하게 생겼고 비슷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자, 야당 참관인 축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거를 하게 되면요, 집권당인 여당과 또 집권하지 못한 당인 야당이 함께 참관인들을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요, 선거가 공정하게 되는지 서로 이렇게 감시하게 해요. 그런데 그 개표장이나 선거소에서 야당 참관인을 쫓아낸다는 거는 자유당, 집권당인 자유당이 부정선거를 대놓고 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를 자행을 했던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자료 볼게요.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하다 보니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1960년 정 부통령 선거에서 유례 없는 부정선거를 했죠. 표를 바꿔치기 하거나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하고 유권자의 표를 매수해서 미리 기표하는 등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하다 보니까 총 유권자의 수보다 투표자의 수가 더 많이 나오는 춘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즉 여러분들 반장 선거를 했는데 부정 선거를 한 거예요. 어떤 후보가. 그래서 여러분 반에 한 학급이 30명인데 부정 선거를 하면서 이렇게 막 미리 투표해 놓은 그 표랑 바꿔치기 하고 하다가 일종의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표가 32개의 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30명인데 32개의 표가 나왔다는 건 32명이 투표했다는 거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공무원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투표용지를 불태웠어요. 그 초과된 투표용지를 불태운 거죠. 자, 실제로 투표용지를 불태우는 공무원들. 자,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예요. 부정선거 이야기. 자, 학습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산, 광주, 서울 등에서 이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 시위가 이어져요. 그런데 마산이 제일 앞에 나온 게 뭔가 좀 의미가 있겠죠. 이 마산은 뭐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잖아요, 지금. 물론 작은 도시도 아니지만. 근데 이 마산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김주열 학생이라고 하는 당시 마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의 시신이 바다 위에 떠올라요. 자, 어떻게 된 이야기냐? 아래 작은 글씨를 보겠습니다. 마산 시위에 참여했던 김주열 학생이 실종됩니다. 그런데 한 달 가까이 소식을 몰라요. 그러다가 한 달 후에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이 하나 떠오르는데 그 시신은 너무나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시체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자, 왼쪽에 있는 학생이 김주열 학생이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김주열 학생의 그 눈에 최루탄 파편이 박힌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최루탄이라는 거는요, 시위 현장에서 최루가스를 발사하는 그 탄인데, 요게 터지게 되면은 최루가스가 나와가지고 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막 눈, 코가 너무 따가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위를 진압하는 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최루탄을 발사할 때 시위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최루탄을 이렇게 대각으로 발사를 보통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최루탄 발사를 거의 직각으로, 직각이 아니라 거의 바닥하고 평행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가지고 사람 얼굴에, 눈에 박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이 시신이 발견되자 전국적으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 257페이지 사진을 볼게요.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특히 김주열 학생과 같은 동년배인 이 고등학생들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래서 이 고등학생들이 김주열 학생한테 그 사망을 애도하면서 꽃을 바치려고 헌화를 하려고 했으나 경찰이 이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김주열 학생에게 헌화하는 것이 거부당하자 학생들이 이렇게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주열 학생이 죽음을 애도하고 이 경찰의 시위대를 향한 발포를 규탄하는 시위가 시작이 된 거죠. 딱 여러분 또래의 그런 학생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4.19혁명의 전개 과정을 보겠습니다. 전개 과정. 자, 4.19혁명은 4월 19일에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그 전날 4월 18일 날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서울의 고려대 학생들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한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그러다가 정치폭력배들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그게 4월 18일이었어요. 자, 적어주세요. 4월 18일. 자, 이 당시에 그 학생들은 이 정치폭력배들한테 막 사정없이 정말 강목으로 구타를 당하고 많이 다쳤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이렇게 대학생들, 시위하는 대학생들까지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두들겨 패는 거. 이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 그것은 자유당 정권이다.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이 이 정치폭력배, 깡패들을 시켜가지고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을 탄압한 거다. 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4월 19일이었으니 이 사건을 우리가 1960년에 4.19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참고로 이 고려대 학생들은요,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4.19를 4.19라고도 하지만 4.18이라고 많이 해요. 4.18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왜냐면 사실상 이 고려대 학생들이 주도해가지고 4월 18일부터 시위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4.18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더라고요. 실제로 옛날에 고려대 졸업생인 그 나이 많으신 분을 좀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94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4.19를 4.18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서울의 시위대가 경무대로 향합니다. 자, 경무대는 어디냐면요. 현재로 따지면 청와대예요. 청와대. 현재의 청와대. 그 대통령이 있는 곳으로 시위대가 진격을 하는 거죠. 자, 그러자 경찰은 어떻게든 이걸 막기 위해서 계속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무차별 발포, 시민을 향해 총을 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자, 이승만 정부는요, 계엄령을 선포해요. 계엄령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전쟁이나 전쟁에 버금가는 국가 비상사태에 선포하는 명령입니다. 경계를 엄하게 하는 명령이다라는 뜻으로서요. 이 계엄령이 선포되면 그 지역 안에서는 헌법에서 보장된 그 시민의 권리 있잖아요. 그런 권리들이 제한당하고요. 쉽게 말하면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고 여러 명이 모이는 것도 제지당하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은 밤에 못 돌아다니는 건 당연하고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제한당하고 특히 시위 같은 거 집회 같은 거 절대 못해요.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서울대학교 교수들을 비롯한 한 200여 명의 교수들이 대학 교수단이 시국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시국선언은 뭐냐면 그 현재의 어떤 정치 상황이나 국가의 상황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여길 때 그 상황을 진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성명을 내는 거. 그게 시국선언이에요. 그래서 보통 나라가 어려울 때, 정치가 잘못될 때 이 시국선언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자 당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지식인들이잖아요. 엘리트 계층이고. 그런 사람들까지 들고 일어나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죠. 자, 그리고 이 교수들이 가두 시위를 벌입니다. 자, 이게 4월 25일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자유당 정권과 이승만은 버티지 못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승만 스스로 하야를 가게 됩니다. 하야라는 건 무엇이냐? 하야라는 건 바로 대통령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게 하야입니다. 자, 4월 26일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요. 교과서 258페이지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258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이승만이 하야를 발표하고요. 이후 질서 회복에 나선 학생과 시민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다양한 플랜카드를 들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시민들이여 기뻐해라. 승리했다. 아, 민주학도는 승리했다. 즉 민주학생들이 승리했다. 학도들이여 기뻐해라. 뭐 이런 말이 써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재미난 말. 모두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집으로 돌아갑시다. 자, 이 사태의 수습의 길은 대학생에게 있다. 자, 그래서 시민과 학생들 스스로 이제 이 사태를 진정시키고 수습하려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19혁명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자, 4.19혁명의 의의는요, 학생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반독재 민주주의 혁명을 이뤄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뉴스에서 전 세계 여러 가지 그 민주주의 혁명이라든지 민주주의 그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시위, 집회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뭐 미얀마에서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뭐 모로코 같은 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이러한 시민들의 시위 혁명이 있었습니다. 자, 학생과 시민들의 참여는요, 교과서 258페이지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부패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은 놀랍게도 정말 초, 중, 고등학생, 미성년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까지도 아주 대거 참여를 했던 그러한 민주화 운동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을 보시면요, 초등학생들이에요. 초등학생들까지 나와서 부모 형제들에게 총뿌리를 대지 말라라고 외치면서 시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초등학생들이 나와서 이러한 민주주의 시위, 민주주의 집회를 한다는 게 놀랍죠? 이 어깨동무를 한 이 학생들 보세요. 그냥 장난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그냥 뭐 나가니까 우리도 가보자 이게 아니고요. 정말 진지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당시 수성초등학교를 나왔던 강명희 학생이 썼던 유명한 시예요. 잊을 수 없는 4월 19일.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그 경찰의 무차별적인 발포를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시인데,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엄마 아빠가 말 안 해도 오빠와 언니들이 왜 피를 흘렸는지. 그래서 먼저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했잖아요. 그 시위를 했던 학생들이 언니 오빠들이 피를 흘렸던 것을 보면서 초등학생들도 분노해서 거리로 뛰쳐나온 거죠. 자, 그리고 중학생들. 중학생들도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한성여중을 다니던 진영숙 학생은 어머님, 데모에 나간 저를 책하지 마십시오. 혼내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철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조국과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를 남겼고요. 자, 대학생들. 지금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다가 지금 경찰한테 진압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경찰이 지금 시위대를 구타하는 모습, 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요. 서울 물리대 학생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인데요. 지금 이 관료와 경찰들이 민주주의를 위장한 가부장적 전제 권력, 즉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죠. 이 권력의 하수인이 됐다. 그래서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놓는다. 즉 3.15 부정선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규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민주주의 이 발전, 민주주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4.19 혁명이고요. 교과서, 교과서가 아니고, 유튜브에 있는 자료, 하나, 함께 보겠습니다.
내각 책임제 도입 3번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사회혁명의 결과입니다. 사회혁명의 결과, 허정을 수반으로 한 과도 정부가 구성이 됩니다. 자, 허정은 사람 이름이고요. 과도 정부는 뭐냐면 교과서 259쪽을 볼게요. 259쪽. 자, 쪽날개에 보시면 우리 과도기라는 표현 쓰잖아요. 과도기. 지나가는 시기죠. 자, 한 정치체제에서 다른 정치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임시로 구성된 정부를 과도정부라고 합니다. 즉, 4.19 혁명 이후 사태를 수습하고 다음 정권을 창출하는데 그 역할을 했던 정부가 과도정부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정부예요. 자, 일단 이 과도정부에서는 3.15 부정선거는 무효다. 다시 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결정했고요. 헌법을 개정합니다. 자, 헌법은 뭐 우리가 발췌개헌도 배웠고 사사의 개헌도 배웠는데요. 이때 과도정부에서 했던 헌법 개정은요. 일단 국회를 양원제, 즉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참의원, 민의원 해가지고 두 가지 국회의원을 두 종류로 뽑았던 거예요.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각 책임제입니다. 자, 내각 책임제라는 것은요. 우리 주변 국가 중에서 뭐 일본이라든지 영국 같은 나라를 생각하시면 돼요. 국회의원 선거를 해가지고 다수당이 된 정당에서 내각을 이끄는 총리를 선발하죠. 그래서 그 총리가 책임을 지고 내각을 꾸려서 정치를 합니다. 내각이라는 것은 뭐 국방부, 외교부, 교육부 이런 게 내각이에요. 자, 그래서 정치를 잘하면 또 신임을 받아가지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많이 득표를 해서 또 집권당이 되고요. 그러면 또 거기서 그 총리가 정치를 잘하면 계속 총리를 하는 그런 정치 체제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내각 책임제는 아니죠. 근데 이때 내각 책임제가 실시가 됐던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총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자, 이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합니다. 민주당이 압승을 했으니까 국무총리를 민주당에서 선출을 할 수 있겠죠. 자, 내각 책임제라고 적어주시고요. 이 내각 책임제 하에 대통령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었는데요. 자, 이 내각 책임제 하에 있었던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입니다. 즉, 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통령만큼 많지가 않아요. 적어주세요. 상징적 존재. 그래서 이 대통령에 선출되는 사람이 바로 윤보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윤보선. 자, 그 다음에 아래로 갈게요. 국무총리. 이 국무총리가 중요합니다. 국무총리는 실제적으로 힘이 있어요. 자, 이 국무총리는 장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때의 정권을 장면정부라고 그래요. 대통령인 윤보선보다 실권을 쥔 국무총리 장면이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사람 이름이 좀 재밌죠? 이름이 면이에요. 면아. 외국 나가면은 면장 이렇게 되는 거. 장면. 자, 이 장면정부 259페이지 사진에서 만나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사람이 윤보선 대통령이고요. 이 사람이 국무총리 장면이에요. 근데 이 단상의 정중앙에 이렇게 딱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더 화려해 보이죠? 이렇게 뭐 이렇게 가슴에도 뭐 차고 있고 더 이렇게 옷도 턱시도 딱 입고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상징적인 존재고 실권은 이쪽에 있었다. 둘이 보니까 키도 이 사람이 더 크네 장면이.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정부를 장면 정부라고 그러고요. 헌정 역사상 유일한 내각 책임제 정부입니다. 이 뒤에는 다시 대통령제로 바뀌어요. 이 뒤에는 참고로 미리 얘기하면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박정희 정권이 만들어지죠. 그 이후로 다시 대통령제로 돌아옵니다. 자, 장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면 정부는요, 정치적, 사회적 민주화, 경제 발전이라는 과제가 있었고요. 당시에 우리가 지금 사회혁명을 배웠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리를 쏟아져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동안 이승만 자유당 정권 하에서 쌓인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그런 것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정말 다양한 요구들이 터져 나와요. 자, 일단 장면 정부는요, 정치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뭐, 면 단위까지도 다 이렇게 지방자치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면에 있어서는요, 국토 건설 사업을 추진해요. 아직도 뭐 전쟁의 폐허가 완전히 극복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국토 건설 사업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합니다.
시행은 못하고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만드는데 나중에 요거를 조금 고쳐서 박정희 정권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게 되죠. 자, 그다음 민주화 운동이 활성화됩니다. 자, 교육 분야, 노동 분야, 통일 분야 등등에서 다양한 민주화 요구가 터져 나와요. 교과서 259페이지 본문을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요만큼 형광펜으로 해놨죠? 이거 좀 같이 볼게요. 4.19 혁명은 다양한 시민 학생들이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사람들은 뭔가 요구하겠죠.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우리가 노력했으니까. 자, 학생들은요, 예전에 학도 호국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학도 호국단은 뭐냐면 학생들을 쉽게 말해서 군대에 편입시킨 거예요. 그래서 군사훈련 시키고 그런 거거든요. 이거를 폐지하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하자. 특히 학교 스스로 어떤 정부, 뭐, 관 조직, 이런 곳에 의해서 동원되는 그런 학교가 아니고 학교 스스로 자율성을 갖도록 하자라는 학원 자율화를 요구했어요. 이때 학원은 학교를 말합니다. 자, 교사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고요. 6.25 전쟁 유가족들은 6.25 전쟁 기간 동안의 양민학살, 즉 죄가 없는 그냥 민간인들을 학살했던 그 사건들, 그거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혁신적인 세력과 일부 학생들은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에 의한 통일이나 남북협상에 의한 급진적인 통일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정말 작년 정부 국무총리 장면은 머리가 지끈지끈했을 거예요. 왜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터져 나오는데 다 수용하기가 힘들었겠죠. 자, 아래로 쭉 내려가서 역사 다가가기 4.19 혁명 직후의 통일운동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는요, 원래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반공을 내세워서 독재를 강화했고요. 통일에 대한 논의, 언급을 극히 제한시켰어요. 즉, 이승만 정부 하에서는 통일의 통짜를 꺼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승만 정부 기간 동안에 6.25 전쟁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북한 서로 적대감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 얘기를 꺼내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시기였던 거죠. 그러나 4.19 혁명 이후에 통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요. 혁신 세력과 일부 대학생들이 통일론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통일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세 중립화론, 중립화 통일론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한반도를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영세 중립국, 스위스 같은 그런 중립국으로 만들어서 강대국, 소련이나 미국의 그런 영향을 줄이고 중립국으로 만들어서 통일하자라는 주장이었어요. 다른 하나는요, 우리 스스로 하자. 외세의 도움 없이, 외국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자, 그게 바로 평화통일론, 남북협상론인데요. 김구와 김규식이 했던 남북협상 기억나죠? 남북이 서로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화해하고 통일하자 이겁니다. 자, 지금 생각해보면 야, 이거 어떻게 이런 걸 주장했을까 신기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때는 6.25 전쟁이 끝난 지 이제 10여 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25 전쟁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거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친구와 왜 싸움을 하게 되면 싸웠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더 화해하기 어려워요. 그쵸? 근데 싸운 다음에 그 직후에는 오히려 화해하기가 조금 수월하죠. 물론 쉽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근데 뭐 싸운 지 몇 달 지나고 이러면 진짜 말 붙이기도 이제 힘들어져요. 그것처럼 전쟁이라는 거는 국가 간의 국가고 친구 간의 싸움보다 호흡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 60년이면 전쟁 끝난 지 한 7년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 아직 싸우고 나서 전쟁으로 따지면은 아직은 많이 안 지난 거죠. 그러니까 협상을 하자라는 그런 주장도 나왔던 거예요. 자, 장면 정부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작년 정부는 일단 민간 차원의 이런 통일운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어요. 즉, 혁신 세력과 대학생들이 너무 지금 급진적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걸 수용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1961년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남북 학생회담이 추진이 됩니다. 대학생들이 남북 대학생들끼리 만나서 대화하자. 자, 이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요구가 뜨거웠는데 5.16 군사정변, 즉 박정희에 의한 군사 쿠데타가 발생을 하면서 이는 중단되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사진이 하나 있어요. 남북학생회담 지지 집회. 자, 이 남북학생회담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나와가지고요. 현수막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으로 라고 쓰여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진이 나타내는 건 어쩌면 당시 남북이 대화를 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60년대 중후반으로 치닫으면서 남북 민간 차원의 대화를 한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돼요. 어떻게 북한하고 대화를 하냐. 만약에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다 간첩으로 몰렸어요. 그런데 이 시기만 해도 자, 지금이라도 빨리 대화해서 빨리 통일하자. 또 6.25 전쟁 또 그런 비극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꽤 많았던 거죠. 자,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많은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정권을 빼앗기게 되죠. 자,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민주당의 분열이에요. 자, 민주당 내부에서 분열이 심해집니다. 장면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신파가 있고요. 윤보선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구파가 있어요. 이 신파와 구파의 대립이 심해져요. 교과서 259페이지를 보면 만평이 있는데요. 1960년에 민주당의 분열을 풍자한 만평을 보시면 민주당이 한 몸이었는데 이렇게 쪼개졌어요. 연립내각으로 묶여있다. 자, 즉 윤보선과 장면 이 두 사람 중심으로 한 신파와 구파가 내각 안에서 이렇게 힘을 합쳐서 연립내각을 구성을 했지만 완전히 결합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한계를 보겠습니다. 이 당시 민주당 정권은요, 각계각층의 민주화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어요. 아까도 보시다시피 통일 분야의 논의 같은 것은 이 민주당 정부가 반기지 않았죠. 차단을 해버렸죠. 자, 그리고 부정선거 책임자, 부정축제자 처벌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많은 시민들은요, 3.15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자, 그리고 그동안 자유당 정권 하에 부정부패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 강력한 처벌을 원했는데 여기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민간 차원의 통일 운동을 반대했었죠. 이런 것들이 한계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뭔가 큰 기대를, 국민들이 큰 기대를 갖고 출범한 이 장면 내각이 좀 꼬이고 있는 모습, 잘 안 풀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 다음 시간에 그 군사 쿠데타, 61년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박정희를 비롯한 군부가 권력을 잡게 되는 거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자료를 보고 4.19 혁명의 전개에 대해 정리해보자. 3.15 선거는 불법 선거다. 정부 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 대학 교수단의 시국 선언문이에요. 우리 아까 4.19 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거의 마지막에 했던 게 바로 이 대학 교수단의 시국 선언문이었죠. 자, 부정선거가 일어나자 마산, 광주, 서울 등에서 규탄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4월 19일 대규모 시위가 전개됐다. 그리고 이승만은 물러났다. 자, 그 부정선거를 몇 월 며칠? 3월 15일. 60년 3월 15일에 일어났다고 해서 3.15 부정선거. 우리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입니다. 이번 문제를 보니까 작년 정부가 출범했네요. 자,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일단 허정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도정부를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식 대통령이 아니에요. 자, 이 과도정부에서 개헌을 하는데요. 양원제와 내각 책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을 개정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통령인 윤보선. 이 사람은 상징적 권력. 그 다음 실권은 국무총리 장면에게 있다. 그래서 이때 출범한 정부를 장면정부라고 합니다. 자, 넘겨서요. 자료 중에서 요거 하나 볼까요? 256페이지 일기. 우리 얼마 전에 그 일기 수행평가 있잖아요. 약간 이게 좀 생각이 나서. 자, 여러분들이 일기 쓰십니까? 일기 쓰는 학생들 요즘 많이 없을 텐데. 자, 어느 고등학생 일기라고 해서 4.19 혁명에 참여했던 어느 고등학생이에요. 이재영이라고 하는 고등학생인데 이 고등학생이요. 이렇게나 일기를 꼼꼼하게 잘 썼습니다. 4월 19일부터 4월 26일간의 일기를 꼼꼼하게 썼는데 아주 글씨도 잘 썼죠. 자, 이 당시에는 이렇게 한자를 많이 섞었었어요. 명사 같은 거는. 그래서 학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고대 학생, 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죠. 이렇게 한자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틀렸다고 이렇게 그어놓기도 했네요.
그런데 요 일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정말 재밌어요. 그 당시에 어떤 고등학생의 눈으로 목격했던 4.19, 그 혁명의 날입니다. 4.19 혁명의 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4월 19일 아침 먼동이 트기 시작한다. 오늘은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려는 찰나 어쩌냐 꿈을 꾼 것을 생각하며 기분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글도 굉장히 잘 써요. 여러분들이 그 사회공명 자료를 아까 보다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할 텐데요. 사실 이 당시만 해도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중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처럼 모두가 중고등학생이었던 시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시 고등학생이면 체감상 지금의 대학생 정도 이상 수준은 돼요. 사회적으로. 그 정도로 사회의식도 있고요. 자, 이 사회구혁명에 참여했던 이 학생 일기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날 때 읽어보시고요.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게요. 문제 풀 시간을 2분 드리겠습니다. 1분 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1분 시작. 자, 여러분 아마 금방 푸셨을 거예요. 같이 풀어볼게요.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4.19 혁명이 일어났다. 맞죠? 4.19 혁명 이후 양원제에 의해 내각 책임제 헌법 개정. 맞네요. 허정 과도 정부에서 한 거죠. 이승만 정부 경제적 자립,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시 성과? 아니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장면 정부에서 계획만 만들어 놨었죠. 이승만 정부랑 관련 없습니다. 자, 가라 일어난 사건, 일어난 순서. 3.15 부정선거가 1번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마산 시위, 김주열 시신, 그 다음에 대학교 수단의 19선언,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하야. 순서가 가, 다, 라, 나가 되겠네요. 가다라나. 3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 60년에 일어난 이 사건은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독재정권 무너뜨렸대요. 1번 4.19 혁명이 되겠죠? 자,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화정 중심의 과도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과도정부는요, 자, 국회인데 상원, 하원처럼 이렇게 양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원제 국회라고 하죠. 양원제.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내각 책임제라고 그랬어요. 내각 책임제. 그래서 이 헌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헌정 역사상 유일한 내각 책임제 정권인 정면 정부가 수립이 되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